그럼 지금부터 제7차 정보공유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는 인플레이션 보고서를 주제로 강의와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설명회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물가분석팀 박세령 팀장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좀 전에 소개받은 물가분석팀 박세령 팀장입니다. 일단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신 거에 대해서 저로서도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한 시간 내로 끝날 텐데요. 하여튼, 제가, 이 시간이 아깝지 않도록 한번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은, 이게 1년에 한 2번 7월하고 이런 이제 정기적으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7월에 처음 이제 발간이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발간된 거는 이제 5번째가 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보고서라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물가 안정 목표제를 이제 3년 단위로 지금 설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설정하면서 얘기됐던 부분이 1년에 2번은 물가 상황이라든가 그다음에 향후 전망 그리고 그런 제반 인플레이션 관련된 상황들을 갖다가 설명하는 기회를 이제 2번은 이제 제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난번 물가 안정 목표 설정할 때 이제 그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보고서가 이제 매년 2번씩 이제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 얘기는 이제 여기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인플레이션이 과연 뭘까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크게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두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 하면은 사실 어떤 경제 활동의 결과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경제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제도의 변화, 아니면 중간에 나타나는 공급, 석유류 가격이라든가 농산물 가격의 변동. 그런 거에 어떤 결과로 나타난 그런 어떤 거시경제 지표 하나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러면 사실 거기서만 끝난다고 하면 사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보고서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관심을 가질 이유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차원 더 나가는 게 뭐냐면은 결국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다른 거시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시계상으로 약간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약간 단기적인 시간에서 어떤 인플레이션을 변동시키는 그런 요인에 대한 이제 부분의 관점이 더 주어진 거고요. 그다음에 뒤에 말씀드린 거는 시계를 좀 더 넓혀가지고, 그러니까 성장과 물가 간의 어떤 그런 관계라든가, 기타 금융 안정과의 관계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크게 보는 건데, 지금 저희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들은 앞에 시각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어떤 거시 변수가 인플레이션 어떻게 변동을 시켰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시각들을 거의 대부분 다 전달하는 거라서요. 네, 그쪽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이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동양 위주 아니면 그러니까 동양과 비슷한 그런 식의 이제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별로 그렇게 재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인플레이션 보고서라는 게 최근 6개월, 과거 6개월 상황에 대해서 동양 위주로 이제 적시가 됐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 드러난 내용들은 상당히 드라이하기 때문에 아마 체감하는 부분이 되게 적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가급적 좀 이렇게 제외를 하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동양의 변화가 물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어떤 내면에 있는 그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더 정보상으로 더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차례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물가 여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다음에 이제 물가 여건에 나타난 결과로서 물가 동향, 그 다음에 동향을 갖다 이제 변동 요인별로 이제 분해를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 이제 향후에 이제 물가 여건이 어떻게 바뀔 건지, 그리고 전망은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여건을 바탕해서 전망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반기 중 물가 여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물가 여건을 할 때 가장 크게 보는 부분이 수요 측면하고 이제 공급 측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수요 측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성장률이라든가 아니 GDP 갭, 그다음에 임금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런 측면이 해당이 되고요. 공급 측면은 이제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비료 가격.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통제하기 어렵고 외부에서 이제 주어지는 충격 형태의 어떤 그 요인들을 이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 이제 처음 두 줄에 이제 써져 있는 내용이 이제 지난 상반기 중에 물가 여건을 갖다가 딱 압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과연 뭘까? 2014년 상반기 중 물가 여건을 종합하면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이 지속되고 공급 측면에서도 물가 하방 압력이 이어졌다. 뭐 앞에 뒤에 얘기는 이제 다 그 일반적인 보통 명사니까 다 빼버리고요. 수요 측면에서의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 그리고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방 압력 분명히 표현이 다르죠. 수요와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어쨌든 물가를 갖다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두 부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의 어떤 내용을 평가를 해야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근데 수요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이라고 썼고 공급 측면에서 물가 하방 압력이라고 썼습니다. 이제 차츰 이제 그 물가 여건을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이해가 이제 점점 강해지실 텐데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는 둔화 압력이고 하나는 하방 압력이라고 썼는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먼저 수요 측면을 보면은 GDP 갭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실제로 생산 능력은 생산 능력보다 못하게 이제 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사실은 물가 상승 압력이라는 건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바탕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렇다면은 GDP 갭이 마이너스면은 오히려 하방 압력이 생겨야 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 게 맞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GDP 갭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2012년 대충 한 상반기 전부터 이제 계속 마이너스 갭을 유지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4년 하반기부터는 이렇게 이제 GDP 갭의 마이너스 폭이 축소되고 15년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한다. 뭐 대충 큰 그림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다만 이제 GDP 갭이라는 게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데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한 6개월 이상의 시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압력들이 실제로 나타나는 거는 6개월 이후부터 나타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수요 측면에서 보는 게 이제 GDP 갭 이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명목임금이라는 게 이제 수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거론을 하는데 실제로 명목임금은 두 가지 성격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 보는 부분도 있고 공급 측면, 그러니까 비용 측면이라고도 하는데요. 비용 측면에서도 보는 부분이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비용 측면에서 명목임금을 주로 다뤘었습니다. 이게 1990년대까지 현상인 것 같고요. 근데 2000년대 들어서 이제 명목임금을 비용 측면으로 두느냐 아니면 이제 수요 측면으로 두느냐에 대한 이제 이론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희는 이제 명목임금을 수요 측면에 보는 이유가 명목임금은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하나의 가계 소득이거든요. 가계 소득이기 때문에 결국 그게 소비에 영향을 주고 그래서 그런 영향들을 더 이제 상대적으로 또 크게 보는 거죠. 최근에 와서는. 근데 이 명목임금은 어쨌든 수요나 비용이나 두 부분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명목임금의 오름세가 이제 둔화됐는데요. 이게 이제 고용 시장을 나타내는 이제 표입니다. 아마 슬라이드상은 구분이 잘 안 되실 텐데, 아마 가지고 계신 유인물에는 아마 숫자들을 좀 더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지난해 상반기 중에 어떤 고용 시장을 요약하면은 상당히 호조를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취업자 수 증가 숫자가 보면은 막 70만까지 확대되는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고용률도 60%가 넘어가고요. 고용률 60%라는 거는 이게 계절 조정 기준으로 해서 편제 이래 가장 높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이제 고용 사정이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이게 고용 사정은 좋은데 실제로 보시면 이제 실업률은 사실 이제 상승했습니다. 왜냐하면 비경제 활동 인구가 이제 많이 노동 시장에 참여를 하면서 실업률은 오히려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겉으로 보면은 노동 시장은 이제 개선되는 형태로 나타난다. 근데 임금이 떨어졌어요. 명목임금 오름세가 둔화가 됐는데, 그게 보면은 사실 고용시장의 어떤 내외 질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을 일부 대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늘어나긴 했는데 저직능,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도소매업이라든가 음식 숙박업, 그러니까
뭔가 그 부가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에서 아니면 시간제 일자리라든가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근로자 수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1인당 평균 임금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임금세가 상승세가 둔화되니까 분명히 물가 쪽에서는 이제 하방 압력으로 아니면 이제 오름세 둔화 압력으로 작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또 이제 비용 측면에서 그 노동시장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은 이게 이제 임금 상승 유세는 둔화됐지만 생산성이 또 같이 떨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위 노동 비용이라는 이런 그 지표는 상승하는 형태로 이게 좀 마지널하게 나오긴 하는데 어쨌든 임금이 떨어진 상황에서 임금 상승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단위 노동 비용은 오히려 상승하는 이제 부가가치가 낮은 부분에서 이제 취업자 수가 많이 늘어나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물가에는 사실 임금 부분이 플러스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게 이제 혼재돼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급 측면인데요. 최근에 이제 물가 상승률이 1%대를 계속 유지하는 거에 가장 큰 원인이 이제 이 공급 측면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저희가 이제 공급 측면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이제 석유류 가격하고 이제 곡물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뭐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데요. 국제 유가는 이제 계속 안정세를 보여왔고요. 기타 원자재가 이 빨간색으로 되는 게 이제 곡물 가격이거든요. 곡물 가격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하락해 왔습니다. 이런 곡물 가격 하락은 직접적으로 이제 가공식품에 영향을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커피라든가 그다음에 뭐 밀가루 직접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석유류처럼. 이게 이제 계속 하락하면서 가공식품 가격이 이제 하방 압력을 계속 받아왔었어요. 그러다가 3월 말부터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때만 해도 사실 되게 희망을 좀 많이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물가를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할 거다. 근데 이게 당시에 수급 상황이 나빴던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절기 중에, 그러니까 수급 상황이 나빠질 거라는 걸 예상을 해서 가격이 미리 선반영돼서 올라갔던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상승했는데, 이렇게 상승하는데 이제 크게 더 도움을 주는 게 이제 투기자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바로 합류를 해요. 그러니까 걔들이 이제 배팅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격이 상승하는 형태가 되면 이제 이득을 챙겨서 나가는 그런 상태인데 중간에 이제 한 5월 정도 지나고 나서는 또 갑작스럽게 계속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후변화, 그러니까 엘니뇨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아니면 그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곡물 가격이 이제 오를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이제 예상들이 예상하고 좀 빗나간 거죠. 상황이 호전이 돼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수급이 반영되는 이제 가격대로 낮아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장기적으로 하락한 부분하고 이렇게 일시적으로 변동한 부분하고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뭐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영향을 주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지나치고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쪽 이렇게 상승한 부분들은 실제로 가격에 반영된 부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원자재 가격은 이제 이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약세가 이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그래서 공급 여건은 하방 압력으로 계속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원달러 환율은 이게 사실 이제 엔화를 그리다 보니까 이제 비교가 잘 안 되는데 원달러만 그리다 보면은 사실 계속 4월부터 이렇게 강세 기조를 계속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시기 전체적으로 이렇게 강세가 유지되는 그런 형태인데요. 한뜸 하다가 다시 또 이제 4월 들어서 강세 기조가 계속. 그래서 이 부분도 보면은 물가에 대해서 하방 압력으로 이제 작용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새 이제 저희를 가장 속색이는 게 이제 농산물 가격인데, 농산물 가격이 보시면 지금 한 전년 동월 대비로 한 마이너스 10% 이 정도 갑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한 4년 전 가격 수준이에요.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4년 전 가격을 한 1년 넘게 이제 유지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은 사실 뭐 다른 상품이라고 하면은 이게 결국 공급 과잉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다른 상품이라면 이런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면서 가격이 그러니까 이제 뭐 반등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보여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 형태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후가 좋다 보니까 뭐 그런 영향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농사를 하신 분들의 공급을 갖다 줄인다는 어떤 스스로의 어떤 그런 자발적인 노력들이 되게 부족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이 시장은 좀 다른 거하고 좀 다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마이너스 10%가 넘는 이제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축산물 가격은 뭐 이거는 돼지고기 가격에 주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 질병에 좀 이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질병이 발생하면 가격이 상승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계속 이제 뭐 안정세를 유지하고 뭐 대충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뭐 공공요금이라든가 뭐 주택 매매 가격 다시 제가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공공요금의 이 부분은 좀 다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어서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둔화 압력이고 왜 여기는 물가 하방 압력이냐. 수요 측면이라는 게 사실 GDP 갭만 보면은 사실 이것도 하방 압력이 맞습니다. 이게 물가 왜냐면 이 GDP 갭 자체가 물가를 갖다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요인이 안 되거든요. 갭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그런데 그러면 과연 어디서 그러니까 수요 측면에서는 그럼 계속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물가를 하방시키는 압력이 생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목 임금의 어떤 오름세, 그러니까 결국은 성장을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선지 모르겠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압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어떤 그 상승 압력을 깎아먹는 게 GDP 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GDP 갭이 그런 상승 압력, 그러니까 성장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잠재 수준의 성장을 계속 한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게 비용 측면이 되든 간에 하여튼 뭐 어쨌든 아니면 제도적이라든가 그러니까 뭐 소득 분배 측면에서든가 그러니까 임금 상승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성장하면서 생기는 어떤 그 인플레이션은 어떻게 보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냥 성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만큼의 어떤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는데 이 GDP 갭이 그거를 좀 깎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 전체에서 보면은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상승하는 속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공급 측면에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이거는 물가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2014년 상반기 중에 그 한국 경제의 물가를 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어떤 그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기타 요인으로 이제 뭐 공공요금하고 주택매매 가격이 있는데요. 사실 공공요금이라는 거는 잘 보시면 이제 공공서비스하고 전기수도 가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어떤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전기수도 가스는 상당히 높은데 공공서비스는 상당히 낮죠. 둘 다 공공요금인데 왜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을까요? 사실은 공공요금 쪽에서는 이렇게 인상 압력이 많이 누적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공공기관의 어떤 경영 재무 건전성이 상당히 지금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그 재무 상황이 좋지 않은 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요금을 인상시키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그게 공공기관의 어떤 그 재무 건전성이라든가 인상 압력을 그대로 표현하는 건데 근데 이놈은 왜 낮을까? 그래서 공공서비스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이동통화, 그러니까 스마트폰요, 뭐 이런 게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가격이 안 변해요. 근데 비중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공공서비스라고 하는 이 가중치를 보더라도 공공서비스가 전기수도 가스보다 훨씬 큰데 어쨌든 그 이동통화료 이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많이 줘서 그리고 등록금. 과거에는 등록금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까지밖에 없어서 그런데 이 이전에 2010년 그 이전 보면은 국공립대학교라든가 아니면 사립대학교 등록금 이런 부분 사립대학교는 이제 공공서비스는 안 들어가는데 그 등록금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면서 공공서비스도 상당히 오름세가 높았는데 이게 그 이후에 사실 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서비스 부분은 상승률이 많이 둔화가 됐어요.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공공요금은 이제 그 상황이 그렇고요. 그다음에 주택 매매 가격은 전 수도권하고 이제 비수도권하고 보면은 이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이너스를 계속 보이다가 여기서 와서 이제 보합 정도로 이제 보합 정도로 그 상황이 바뀐 거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해 왔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해 왔는데, 그러니까 주택 시장, 부동산 시장은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이제 다르게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비수도권은 나름대로 이제 공공기관 이전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개발 수요가 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는데 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그런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2년여 동안 이제 계속 하락하다가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그 보합으로 반전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와서 이제 LTV DTI 뭐 그 규제도 완화하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를 갖다가 이제 폐지한다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부에서 이제 그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을 갖다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대부분 다 이제 수도권에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LTV DTI도 보면 수도권은 상향 조정되면서 규제가 좀 완화된 측면이 있고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사실 그전하고 크게 변화가 없다든가 아니면 그전보다 오히려 좀 그 규제가 더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규제 완화는 이제 수도권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그러한 규제 완화가 수도권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거냐? 그 판단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 사실은 규제 완화라는 거는 가격,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제 대부분 도입이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만약에 이런 규제 완화가 부동산 시장이 정상적일 때라든가 아니면 만약 가격이 좀 상승하는 시점에 아마 도입이 됐다 그러면 아마 효과가 되게 크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근데 시장 심리 자체가 지금 되게 다운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그런 규제 완화들이 과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LTV나 DTI도 그 전에 이제 규제 완화가 몇 번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 시장 심리가 안 좋을 때 도입이 돼가지고 실제로 시장 심리를 반전시킨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번에 이제 좀 더 세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은 좀 하기는 어려운데 그렇더라도 규제 완화가 과연 효과를 줄지 안 줄지에 대해서는 불투명하고요. 그리고 사실은 최근에 와서 이제 규제 완화에 관련돼서 뭐 LTV DTI뿐만 아니라 이제 여느 분양 시장이라든가 뭐 아니면 세제 쪽에서 어떤 그 규제 완화 내용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과연 그게 시장 심리를 돌리는데 도움이 될 건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준비하는 그러니까 정부 그 담당 부서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되는 게 규제 완화라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그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면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제 완화라는 거를 갖다 정부에서 립 서비스로 지금 옛날과 같은 방식으로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겠다 이런 의지 표명이라는 게 시장에서 먹혀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 아닌 거예요. 훨씬 더 지금은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가 더 그 철저하게 그 분석이 되기 때문에 섣부르게 그 규제 완화를 갖다가 발표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서는 관망세를 더 그 키우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결이 돼야 우리는 들어가지 그 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게 더 그 시장 상황을 더 불확실하게 만드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택 시장은 그런 식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은 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주택 시장, 저 전세와 매매는 또 다르게 좀 움직여요. 그래서 전세는 순전히 수급 상황이 이제 철저하게 영향을 주는 거고, 이 매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거시 여건 이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딱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전세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수급상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근데 주택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세 매매 비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00%를 넘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론적으로 하면은 그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보다 더 높아질 수 있냐, 뭐 그런 수 있는데 사실 매매는 이 자체로 기회 비용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 고정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있어서 실제 전세가 그러니까 매매 가격보다 전세 가격이 높더라도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매매 가격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가 없으면 집을 소유하려고 하는 유인이 많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전세 가격은 계속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세 가격 상승은 그런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전세 매매 가격 비율이 지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아직 지금 높은 상태라고 이해하기보다도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참고 자료로 이제 작성을 해서 게재를 했습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라는 게 사실 이런 주제로 연구된 부분이 많거든요. 딱 이 주제를 가지고 좀 보고서를 쓰지는 않았지만 어떤 모든 보고서에 물가와 관련된 대외 파트 관련된 물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데에서는 환율 얘기가 이제 반드시 들어가죠. 그래서 환율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뭐 국내에 들어와가지고 상당히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제 물가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표를 보시면 되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뭐 수입 물가 자체를 변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통화 기준 수입 물가를 바꾸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고, 환율 변동에 의해서 뭐 그 수출이, 그러니까 해외 수요가, 그러니까 수출이 잘 되든가 아니면 수입이 잘 되든가에 따라서 국내 어떤 그 국내 생산에 어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그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거. 두 가지가 더 상충되는 부분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이미 다 이해가 되어 있는 거였어요. 여기서 저희가 이제 굳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 사항으로 넣은 이유는 이 변동 자체에 대한 어떤 평균적인 그런 개념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변동의 방향이 그 소비자 물가의 수준이 이런 영향력에 소비자 물가에 미친 환율 변동의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바뀌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규명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원달러 환율 간의 그 그래프를 장기 시계열을 가지고 이제 분석을 그러니까 보여드리고 있는데, 90년대는 사실 소비자 물가는 환율하고 관계없이 변동을 했죠. 이 임금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임금이 비용 측면에서 소비자 물가를 많이 이제 변동시킨 부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환율을 보시게 되면 거의 안정적으로 움직였거든요. 이게 환율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작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영향력이 작다는 게 아니고 원달러 환율이 변동을 안 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은 뭐 물론 이제 이렇게 크게 위기 상황에서 크게 변할 때는 이 같은 방향으로 진짜 거의 동양 암석 움직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보면은 원달러 환율 변동과 소비자 물가 변동이 좀 유사하죠. 이따고 달리. 그러니까 상당히 이때는 실제로 원달러 환율이 변동을 했고, 그게 소비자 물가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한 겁니다. 자, 근데 그 영향력을 보시면 2000년대 2000년대 대충 보면은 이제 대충 영향력 변동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영향력 측면,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의 어떤 단위당 어떤 변동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계속 감소를 합니다. 이게 얘기 나오는 게 이제 뭐 국제 경쟁이 심화되면서 뭐 국내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졌다, 아니면 뭐 기대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서 이런 환율 변동의 영향이라는 게 그 소비자 물가에 전가되는 그 효과가 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거시적으로 이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당히 뚜렷하게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형태를 보이고요. 그리고 이 보고서에서 이제 관심을 둔 두 부분, 그러니까 보시면 환율이 상승하는 건, 그러니까 절하될 때와 하락할 때, 절상될 때의 그 영향력의 차이가 있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 걸로 이제 그 추정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그 상승기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물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석유를 수입하면 석유 가격 올라가고 뭐 이런 식이니까요. 그럴 때는 이제 가격에 이제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반영을 하는 거고, 그리고 하방 압력이 생겼을 때는 사실 덜 반영한다는 건데, 이렇게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요거 옆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수준에 따라서도 그러면은 이 영향이 바뀌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2.8%를 넘는 수준에서의 그 영향력이 그 밑에 영역에 있을 때보다도 그 어떤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2.8%의 의미는 이런 차이를 가장 크게 나타내는 그 어떤 변곡점을 한번 찾아본 겁니다. 뭐 그 정도 의미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높을 때는 환율이 변동하는 거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 어떤 기업이 그 환율이 변동하면서 가격 인상 압력이 생겼는데 쉽게 반영하지 못하죠. 너무 티가 나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하던 시점에서는 더 많은 기업들이 쉽게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저희도 이제 최근에 많이 관심을 보고 있는 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제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가 실제로 그 기대 인플레이션 지금 2% 후반, 2.8, 2.9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소비자 물가 상승이 1% 중반이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가장 큰 화두입니다.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대충 그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는 아마 2012년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차이가 많이 발생하기 시작한 건데요.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 이제 사실 CSI에서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을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공공요금에 대한 불안 심리가 가장 높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가스 수도가 한 5%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작년 하반기에 집세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신 농축수산물 가격은 전통적으로 이쪽이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거 점점 좀 낮아져가지고 오히려 집세보다도 이제 수준 자체는 낮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충의 물가 흐름하고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하고는 이제 이해는 됩니다. 근데 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만큼 안 떨어지냐? 이거는 이제 상당히 퍼즐이죠.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저희가 그러니까 얘기를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가격 상승 속도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인지하지 못해요. 가격 수준에 대한 어떤 그게 더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상품에 대해서는 있으면은 그런 것들이 많으면 그러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이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가져가는 뭐 그런 형태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 최근에 뭐 가격의 상승률이 둔화됐다고 해서 그거를 바로 느끼는 것도 아니고 보통 한 2, 3년 정도의 그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갖다가 이제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개수는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딱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고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이번에 지금 이 슬라이드는 없지만은 인플레이션 보고서에다가 그 부록으로 이제 게재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그 각 과거 특성별, 그러니까 소득별로, 그다음에 연령별로, 그다음에 그 여성, 남성 성별로 했을 때 기대 인플레이션 차이가 있느냐를 분석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득별로 보면은 저소득층에서 원래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쪽 그 저소득층이 높게 나오는 이유 중에 소득이 작기 때문에 그 식료품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식료품 가격 변동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게 이제 저소득층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 과거에 만약에 식료품 가격이 한번 농산물 가격이나 이런 게 한번 올라주면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그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게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그 성향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저소득층에서 이제 보통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낮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거는 그 사실 2013년 1월부터 저희가 그 가구 특성별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상당히 낮았죠. 근데 그 농축수산물 가격이 낮아지면서 그런 그 현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최근에 저희 인플레이션 상황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개수를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 보면은 20, 30대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높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게 보면은 20, 30대 같은 경우에 이 집세에 대한 불안 심리가 아주 커요. 근데 작년에 보면은 이 집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반영된 거 아니냐 해서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갖다가 부르기에 싫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어떤 결과를 갖다가 제가 그 부록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떤 가구 특성별로 왜 차이가 난 거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사실은 더 전달해주고 싶었던 내용이고 최근 상황은 그냥 그거에 대한 부가적인 어떤 정보로서 그냥 제공한다고 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 글로벌 인플레이션이거든요.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최근에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게 그 전에 사실 뭐 이거는 무시해도 되거든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무시해도 되고 단지 하나 환율을 보든가 아니면 국제 유가를 보면 되는데 근데 최근에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어쨌든 글로벌 인플레이션도 최근에 보면은 이제 낮은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과 신흥국이 관심이 달라요. 선진국은 최근에 보시면 이제 그 인플레이션이 높아지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은 이제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디플레이션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디플레이션 걱정하던 나라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를 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소비세를 인상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어쨌든 그 전이라 하더라도 뭐 대충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플러스로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흥국을 보시면은 금년 들어서 한 1%포인트 낮아졌죠. 중국이 이렇습니다. 중국의 성장률을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죠. 자, 이게 왜 이럴까? 그리고 또 이런 식의 설명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선진국 같은 경우는 지금도 마이너스 GDP 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이런 숫자가 나오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숫자가 나올까? 신흥국은 중국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지금 7%, 7.5 뭐 이렇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인플레이션이 가능할까? 그래서 자, 두 개를 보면은 이제 차이가 점점 줄어들죠. 선진국과 신흥국가의 차이가.
물론 지금도 아직 크지만 이 차이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물론 아직까지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리거러스하게 그 분석된 자료가 있지는 않아요. 다만 그 경로에 대해서 설명하는 자료들이 이제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라는 이게 국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설명하는 관계에 있어서 수입이라는 그 경로 빼고 수입 없이 어떻게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국내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는 게 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앞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두 영역 간의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 뭔가 공통 요인이 각국의 물가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주 단적으로 그냥 설명을 해드려서 우리 뭐 이제 공산품 중에 뭐 IT 제품 같은 경우 쉽게 가격을 조정을 못할 겁니다. 왜 가격을 조정하면은 바로 그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그 해외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상품에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제 그 영향을 줄 거다. 막 그런 식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아마 이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부터 이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동향 이제 저희가 이제 1.4% 예상했습니다. 아직 상방 예상이 아니라 상반기 중 2.4%죠. 이게 한 2년째 이제 1%대거든요. 1%대. 결국 이제부터는 이 자체의 영향을 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2년간 이 지속된 저인플레이션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 부분이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상반기 중 소비자 물가 1.4%는 이 자체가 낮다는 그 의미보다도 장기간에 걸쳐 진행된 이 저인플레이션이 과연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그런 부분에서 물가를 그런 식으로 평가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뭐 요인들 보여준 거고요. 그 다음에 수입 물가 하락. 이 부분은 이 수입 물가 하락이라는 게 뭐냐면 수입 물가 상승률이 둔화된 게 아니라 수입 물가가 하락할 때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저희가 상관계수라든가 아니면 그랜저 코젤러티 테스트 해보면은 수입 물가가 하락한 거가 소비자 물가 하락에 영향을 주지 않는 형태로 일단 나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한번 실제로 영향력을 주지 않았는지 갖다 이제 계량 모형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실제로 유의한 그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이제 추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수입 물가가 하락할 때는 그렇지 않고 수입 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때 똑같이 이렇게 해보면은 영향을 주는 걸로 나오거든요. 근데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은 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게 유의하지 않게 나오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인플레이션 보고서에 이제 실었으니까 그 부분은 그 내용을 확인하시면 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게 이제 서비스 비중이 높다는 거예요. 소비자 물가에. 그 서비스 비중이 높다는 거는 뭐 서비스는 일단 수입하는 부분이 없거든요. 일단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그다음에 그 하락했을 때 서비스 품목의 가격을 낮출 수 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는 하반경직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 둔화되는 그런 하반경직성이 아니라 물가를 갖다가 낮추는 서비스 가격을 낮추는 하반경직성이 엄청나게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한 10년 정도의 그 전월비 그 분포를 보면은 서비스 가격 같은 경우는 하락했던 그 빈도가 거의 상당히 적어요. 근데 공업 제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많고 그래서 그런 게 보면은 하반 경직성이 좀 크다는 것 같고 그런 내용들은 이제 참고에 다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물가 변동 요인 보면은 그냥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층 요인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해서 물가를 낮춘 거고 수요층 요인은 어쨌든 상승 압력이 적어졌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참고에 나온 내용도 대충 그 내용을 정리한 겁니다. 이게 소비자 물가 구성원 목표 변동 요인이라는 게 공통 요인과 부분 특성 요인이 있는데 공통 요인 같은 경우 지속이 크고 부분 특성 요인은 지속이 작습니다. 이게 마치 공급 요인 같고 여기 수요 요인 같은 그런 건데요. 이 공통 요인보다는 최근에 이제 부분 특성 요인이 영향을 많이 줘서 이게 일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격이 한 번 왔을 때 이거 같은 건 같은 충격이라도 영향이 계속 가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그 영향이 이제 해소가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향후에는 물가 오름세가 좀 더 빨라질 거다. 뭐 이런 식의 얘기고요.
이 향후 물가 여건이라는 것도 뭐 상반기하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뭐 어쨌든 GDP 마이너스 갭이 좀 축소된다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공급 요인에서 농산물 가격이 이제 상승으로 좀 반전하면서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거다. 대충 내용은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산물 가격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건 좀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아직도 이 농작물을 갖다가 자발적으로 줄이려는 그런 노력들이 좀 부족한데 최근에 와서 좀 이제서야 좀 이렇게 좀 축소되는 그런 그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얘기를 다 한 거고요. 그래서 물가 전망은 이제 금년 연평균 1.9%. 다만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하반기 중에 이제 좀 더 오름세가 더 확대될 거다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물가 전망의 어떤 그 흐름, 지금은 이제 이런 숫자들이 참 발표하면서 좀 이게 자신 없는 부분들이 좀 있긴 있는데 방향성만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물가 보고서라든가 물가 전망 자료를 보실 때 저희가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해 드리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용 어떻게 보시면 그냥 그게 그건가 보다 하고 넘어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자료를 만들면서는 그 실무 담당자들은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두고 만든다 이게. 근데 그 의미 전달이 거의 안 되죠.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앞에 이제 중심 전망치 가지고 뭐 1.9 제시하고 뭐 그랬죠. 이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건 그냥 불확실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9라고 제시를 했는데 금년 중에 1.9로 제시했는데 과연 얼마큼 실현 가능성이 있냐를 갖다 확률 분포로 나타낸 거예요. 이게 이제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 실현될 가능성이 점점 커진다는 거죠. 중심치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확률 분포는 이제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거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럼 얘는 뭐고 얘는 뭐냐 이거죠. 하방 리스크가 그럼 여기에 반영된 거냐? 뭐 반영됐다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주 그냥 진짜 얘 두 개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억지일 수도 있는데요. 얘는 확률을 알고 있어요. 얘는 확률을 몰라요. 얘는 리스크가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일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그럼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일어날 거냐에 대한 사전적인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런 놈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반영하기는 어렵다죠. 이거는 불확실성이라는 거는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의 확률로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자료를 보실 때라도 그런 부분 한번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뭐 하방 리스크가 다소 우세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얘기와 더 어울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하방 리스크로 나온 이런 부분들이 한번 발생하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강조를 한 거고요. 통화정책은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건 뭐 책자에 있긴 한데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죠. 네.